29살 겨울, 저는 아버지 앞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거짓말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한 거짓말을요. 저 다른 사람 생겼어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그 한마디에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던 그날 밤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저를 믿어준 가족들에게 그런 거짓말을 해야만 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강원도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시내 어귀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셨어요. 옷이며 나사며 페인트통이 빼곡히 쌓인 그 좁은 가게가 저희 3남매를 키운 터전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맞이였고요. 아버지는 늘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우리 큰딸은 다르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죠. 어릴 때부터 저는 동생도 숙제를 봐주고 엄마 대신 저녁밥을 짓고, 그러면서도 성적표에서는 한 번도 부모님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자란 제가 꿈꾸던 일은 딱 하나. 아픈 사람들을 다시 걷게 해주는 물리치료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그 꿈을 이뤘습니다. 도시의 한 재활병원에 취직해서 매일 환자들의 굳은 관절을 풀어주고 마비된 팔다리에 다시 감각을 불어넣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 병원에서 저는 한도윤 선배를 만났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였던 그는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다정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회진을 돌 때마다 환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묻는 사람. 후배들에게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는 사람. 저는 그런 그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었고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양가 부모님들도 서로를 참 좋아하셨어요. 한견대 자리에서 아버지는 사돈어른과 소주를 나누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셨고, 어머니들은 벌써 사돈지간처럼 살갑게 안부전화를 주고받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 한가운데 예상치 못한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도윤 선배의 하나뿐인 남동생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아직 30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도윤 선배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고, 저희 부모님은 마치 당신들의 아들을 잃은 것처럼 3일 내내 빈소를 지키며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발인 날 상여 뒤를 따라가며 목 놓아 우셨고, 어머니는 시어머니 될 분의 손을 붙잡고 몇 시간이고 놓지 않으셨죠. 그 일을 겪으며 양가는 그저 사돈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슬픔 속에서도 도윤 선배 곁을 지키는 것이 제 몫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 자신은 그 무렵 홀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담당하던 한 소아 환자의 보호자가 저를 표적으로 삼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재활치료 중에 아이가 다쳤다며 저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해진 매뉴얼대로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치료를 진행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보호자는 매일같이 병원에 찾아와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치료실 한복판에서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 뺨을 때린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찌검을 그대로 맞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고, 병원 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머리를 감다가 한 움큼씩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발견했어요. 원형 탈모였습니다. 피부과에 몰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더 빨리 무너졌습니다.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로요. 특히 도윤 선배에게는 절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을 잃고 아직 슬픔에서 채 헤어나지도 못한 사람에게 제가 겪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까지 얹어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의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 웃는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얼굴에 새겨지는 그늘까지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나 봅니다. 그 시기에 저를 붙잡아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동료 물리치료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억울하게 고발당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진술서 쓰는 걸 도와주고 제가 무너질 때마다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참 많이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손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분이 우연히 그 동료와 제가 병원 밖 카페에서 심각한 얼굴로 마주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신 겁니다. 자초지종을 알 리 없는 그분 눈에는 그저 며느리 될 사람이 다른 남자와 은밀히 만나는 모습으로 보였겠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표정이 굳으셨고 저는 오해를 풀 겨를도 없이 하루하루 조사와 폭언에 시달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술에 잔뜩 취한 채로 부모님의 철물점을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동생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그분은 가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진열대를 붙잡고 소리를 지르셨다고 합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바람을 피운다고 우리 도윤이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고 파혼을 요구하며 오열하셨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는 제게 전화를 걸어 다그치듯 물으셨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정말 다른 사람이 생긴 거냐? 저는 그 순간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도윤 선배가 제 상황을 알게 될 것이고 슬픔에 잠긴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 다른 사람 생겼어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저를 자랑스러워하셨던 아버지가 딸의 배신에 그렇게 오열하시는 모습은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어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 착한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냐며 우셨습니다. 저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어나서 가장 지독한 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저를 키워준 부모님 모두에게 배신자가 되어버린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오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제 자취방에 들러 옷가지를 챙기시다가 서랍 속에서 원형 탈모 치료 영수증과 정신과 진료 기록을 발견하신 겁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저를 앉혀놓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일, 보호자에게 고발당한 일, 역설을 잡히고 뺨을 맞은 일, 몇 달째 이어진 경찰 조사, 정신과 상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해 도윤 선배에게 거짓말을 했던 이유까지 저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토해내듯 쏟아냈습니다.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저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우셨습니다. 이 바보 같은 딸아, 그런 일을 혼자 겪으면서 왜 말을 안 했어? 왜 그 착한 사람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밀어냈어? 어머니도 제 등을 두드리며 함께 우셨습니다. 그 밤 우리 가족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몇 시간이고 울었습니다. 슬픔과 미안함과 그리고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양복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돈댁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사돈 어른께 모든 사정을 눈물로 설명하며 사죄하셨다는 걸 나중에서야 전해 들었습니다. 제 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몰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부디 이해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평생 남에게 고개 한번 숙여본 적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자식을 위해 무릎을 꿇으셨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윤 선배의 가족들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저를 원망하는 대신 오히려 저를 걱정하고 안타까워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직접 찾아오셔서 제 손을 붙잡고 우셨습니다. 내가 오해해서 미안하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거짓말까지 했겠니. 그 넓은 마음에 저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저까지 품어주려 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오히려 더 죄송스러웠습니다. 도윤 선배와는 그렇게 모든 사정이 밝혀진 뒤 마지막으로 한번 만났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공원 벤치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나는 네가 그렇게 힘든 걸 하나도 몰랐잖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선배도 그때 너무 힘들었잖아요. 저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제 어깨를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로를 원망하지 않은 채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정차 조사는 몇 달 뒤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사실이 아니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지만 그 종이 한 장을 받아드는데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곁에서 지켜주었던 동료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원형 탈모는 조금씩 나아졌고 정신과 상담도 뜸해지다가 결국 끊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된 것이 제게는 가장 큰 회복의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병원에 자리를 잡고 다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돈어른한테서 연락이 왔다. 저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이가 결혼을 한다는구나.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돈어른이 그러시더라. 이제 우리 딸도 마음 편히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라고. 그동안 마음의 짐으로 남겨두지 말고 이제는 축복해 주자고 말이야.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음 한구석에 얹혀있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그제야 완전히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윤 선배의 행복한 소식이 진심으로 반가웠고 그리고 그 소식과 함께 저의 새 출발까지 마음으로 허락해 주신 사돈어른의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주 주말 저는 오랜만에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부모님의 철물점 뒷방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그리고 저와 함께 있는 사람까지. 오랜만에 어머니가 차려주신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두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소주 한 잔을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큰딸, 이제야 다시 웃는구나. 저는 그 말에 밥을 먹다 말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년 만에 우리 가족은 비로소 마음 편히 웃으며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상처 입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물리치료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제가 가장 크게 무너졌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무너짐의 경험이 저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치료사로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 못할 사정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하지만 그 사정을 끝까지 숨기고 혼자 짊어지려 하기보다는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저는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고 난 뒤에도 여전히 저를 안아주었던 가족과 저를 이해해 주었던 그 사람의 가족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앞에 놓인 하루하루를 그날의 눈물을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